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뭐냐면 국민이 의무를 부과받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강제를 해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게 있었죠? 응? 장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행정 강제라는 게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였지, 그치? 그다음에 아까 뭐 했어?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 있었지, 그치?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단을 쓰긴 하는데 옛날부터 계속 써오던 수단이라 이걸 걸어서 전통적 수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과거부터 계속 썼는데 점점 이게 효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소위 약발이 안 먹혀. 응? 왜냐면 국민들이 또 많이 이게 알아가지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렇게 법의 허점을 피해가면서 막, 응?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매년 뭐 발표도 하고 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우리 강제징수 하는 거 보면 누구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어?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이름으로는 차, 땅, 집 안 해놓고, 그죠? 다 이렇게 피해간단 말이야. 그러고는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좀 떨어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국가 측에서도 안 되겠다. 이제 조금 새로운 수단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서 법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통틀어 새로운 의무이행 수단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자, 근데 그것도 이제 크게 분류하면 주로 이제 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부과하는 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돈이 아닌 방법도 있어. 예를 들면 돈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 또 뭐야? 돈을 하여튼 뭐 부과하는 거죠. 걷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세금을 얼마 이상 안 낸 사람은 해외에 못 나가게 출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지? 또 국민들한테 명단을 다 까발려. 이렇게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기업이 있다,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국민한테 명단을 공개해 버린다든지, 그지? 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행정법상의 의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요새 보면은 요새 이혼했는데 양육비 안 주는 그 전 남편, 그지? 무슨 조치한대? 응? 출국도 금지시키고 요새 하는 조치가 뭐야? 운전면허 취소시켜요. 응? 약간 그거는 소송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 이게 양육비 안 주는 거하고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행정법 원칙 하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연관이 별로 없는데, 그죠? 그거를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하여튼 시행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자꾸 이렇게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로 돈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551쪽에 뭐 나왔어? 과징금이라고 있지?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수단에 비해서 수단보다는 덜해도 잘 나오는 조치 중에 하나예요. 과징금. 자, 과징금의 뜻은 뭐야? 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의무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 특별한 건 없어요. 금전상의 제재. 그런데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이게 두 종류가 있어. 과징금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목적으로 한 가지 유형을 도입을 했어.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유형에서 다른 목적으로도 쓰였다 해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 그래서 원래 도입한 목적대로 쓰는 걸 이른바 본래의 과징금 또는 전형적 과징금 이래요. 이게 원래 과징금이었지. 근데 요거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전형적 과징금, 본래의 과징금 뭐야? 첫째 줄에 있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 박탈하는 거야. 불법적.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과징금. 이거 알아주세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건 1980년. 1980년이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때입니다. 그것도 전두환 정부 때 하여튼 얼마 전에 윤석열 그 후보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
그 경제 관료를 그런 대로 잘 써서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응? 근데 그래서 법이 그때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 공정한 경쟁이 되게끔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렇게 횡포를 막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중소기업도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1980년에 도입하면서 만들면서 거기에 가진기라는 걸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그런 배경 읽고 네. 두 번째 논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 박탈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지. 예를 들면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얘기는 뉴스 기사로도 많이 봤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액수 큰 과징금 부과받은 이게 그 맥컬리인가 그 외국계 회사인데 그런 게 있고 그거 말고는 통신사들 있잖아. KT SK 이런 데서 예전에 뭐였어 막 너무 이제 가입자들 막 확보하려고 법을 위반해서 막 보조금 뒤로 막 주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고. 이게 법 위반 행위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거란 말이야. 응? 적어도 한번 가입한 2년 약정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그지? 가입자를 일단 확보하려고 불법적 경쟁을 벌였어. 이제 그런 거가 적발이 되면 그 위반 행위로 이익이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거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하고 과징금을 이제 부과해서 걷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어. 법을 위반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통적 수 아니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지? 근데 벌금 얼마 내고 지금 버는 돈 이익, 응? 그거 다 그 위반자가 갖게 하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응? 얻은 이익은 10원인데, 응? 벌금은 2원 부과, 응? 8원 남은 거 같고 잘 살 테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의 심리가 야 이건 안 걸리면 좋고 걸려봐야 버는 돈에 조금만 부과하면 납부하면 돼. 그럼 누가 위반할 생각을 안 하겠어, 그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 아까 말한 형벌, 벌금형도 부과하고 하지만, 응? 그 위반한 이익을 본인이 그대로 갖게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얻은 이익도 환수해야 돼. 그래서 도입한 게 과징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 뭐라고? 본래 과징금은 법을 위반해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거다. 그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계산해갖고 법에 따라 계산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밑에 넷째 줄. 자, 법 위반해서 얻은 이익이 없을지라도 또는 정확하게 이익을 계산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된다.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서 법이 정한 어떤 계산법을 적용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얻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그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기업들이 저거 할 때 담합, 응? 짜고 가격 올리잖아. 응? 몇 개 회사들이 공급하는 제품 같은 거, 그 회사들이 짬짬이라고 부르지, 우리. 짬짬이. 그래서 이 짜고서는 가격을 올려버리면, 응?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담합해서 얻은 이익을 추정해서 걷고 이렇게 여전히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역할을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어. 거기서 부과하는데 우리 그 닭고기 업체들, 응? 하림 이런 닭고기 업체들 있잖아. 그 몇몇 업체들이 이걸 담합을 해가지고 닭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응? 닭을 다 막 냉장고에 비축해놓고 그거를 지네들이 조절하는 거야. 짜고서는, 응? 그래서 이 닭 값이 안 떨어지고 계속 비싸게 유지되는. 그럼 결국 이제
그 원재료가 되는 닭이 비싸니까 결국 치킨 값도 이제 비싸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걸 적발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뭐 과징금을 각 회사에게 부과하겠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거 외에 변형된 목적으로도 쓰여요. 자, 변형된 과징금은 키워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시내버스 업자가 있는데 법을 위반했어. 그럼 어떻게 해? 버스 회사 영업정지? 허가 취소? 그 영업정지 시키면 어떻게 돼요? 위반한 업자에 제재는 하는데 문제는 뭐야? 버스 운행이 안 되잖아, 영업정지 기간 동안. 그럼 일반 시민들 어떻게 하라고? 이거 영업정지 시키는 거 곤란하잖아. 응? 그래서 이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이런 거 대신에, 그죠? 예,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면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대신에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걷는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가 뭐라고 쓸까? 그 첫째 줄, 영업정지나 뭐 허가 철회 이런 거 가름한 그 대신으로 쓴 거예요. 제재수단으로. 응? 돈을 이용하는 거지, 영업정지 대신에. 그래서 영업정지나 철회, 허가 등 철회시키는 거에 가름한, 대신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응?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두 번째 줄부터 예를 들어놨지? 그 실제 시험에도 쓰인 규정이거든. 그냥 읽어봐. 여객자동차 운수, 그거는 대표적인 게 버스지. 그 버스 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그지? 그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단 말이에요. 영업정지시키고 그러면. 그래서 법이 업자한테 최대 영업은 계속하게 하되 얼마래?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났지, 그지? 또 대부분 이렇게 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까 또 재량행위. 응? 그러니까 부과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최대 액수 범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로 행정기관의 부과도 재량행위로 대부분 전해했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세요. 자, 거기 동그라미 그 밑에 3번 이거 논점으로 잡아야 돼. 과징금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결국 돈을 부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아까 배운 뭐하고 비슷한 거야? 무슨 벌금, 과태료 이런 거랑 유사하잖아. 의무 위반자에게 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종류, 계통이 다르다고. 응? 아까 행정벌이라는 건 형법이 정한 종류의 벌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이걸 말하는 거고, 이것 비슷하지만 이거는 벌의 종류로 포함시켜 논의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거기 쭉 나오면 과태료나 벌금 이런 행정벌하고 유사하지만 목적이나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목적 성격이 다르냐면 특히 이런 거 있지. 아까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데 보면 법을 위반한 자를 제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얻은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바로 그 점이 단순한 제재로만으로 그치는 벌금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응?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 일단 성격이 다르다. 응? 목적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목적 성격이 다른 건 같이 부과해도 이중의 제재로 보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병과할 수 있다. 응? 이게 포인트죠.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보면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나오면서 뭐 있어? 이 법에서는 뭐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논리가 그렇지. 과징금이란 뭐야? 과징금이란 셋째 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서 제재를 가하는 성격에다가 뭐가 더 추가돼 있대? 밑줄 뭐가 추가돼 있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성격에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제재금이라는 성격에다가 뭐가 첨부되어 있는 거라고? 부당이득 환수적인 요소. 이게 키워드지. 즉 이게 법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지. 요 점이 뭐하고 다르다? 행정벌하고 다른 거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도 되는데 결론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벌금이나 이렇게 뭐 과태료나 행정벌을 부과하게끔 하면서도 또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도록 과징금을 또 부과하도록 해도 결론은 어떻게 돼? 이중제재로 안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돼? 응?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응? 그리고 뭐냐면 이 업자가 위반을 해서 결국 재판을 가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나기 전이라도 행정기관은 뭐야? 과징금 먼저 위반했다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벌금형 받는 유죄 판결 선고 전이라도, 응?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지만 이거는 형벌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유죄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을 알아서 부과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거에도 위반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병과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근거는 별로 특별한 건 없네요. 따로 특별한 건 없고요. 결국 과징금이라는 것도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거잖아. 강제로 납부하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법률 원칙상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건 상식이니까 넘어가고. 다만 이걸 통일된 법은 없고요. 이 법 저 법에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만 규정해 한 법들이 많아요. 응? 그래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들만 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응? 자, 부과 및 징수 별 큰 논점은 없는데, 권한 가진 행정청이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하고, 그런데 과징금 부과 조치는 여기 첫째 줄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이거는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배운 행정절차법이 정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원칙이 뭐야?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그리고 해야 되지. 그 절차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째 포인트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적용받는다. 이걸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대부분은 다 이제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돼 있는데 이제 딱 고정된 액수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3번 뭐 과징금 부과받고 납부 안 하면 세금 강제징수하는 절차가 밟아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보통은 다 그래요.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구제 첫째 줄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 이게 다 뭐다고? 그 다 처분에 해당. 그러니까 뭐야? 과징금 부과받은 자가 승복을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터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가세요. 특별한 별도의 절차가 없는 이상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게 뭐 별 이제 이게 다야 과징금 얘기. 다만 이제 판례로 좀 공부를 합시다. 1번 중요하네요. 1번 판례 아주 중요. 체크하세요. 첫째 줄에 뭐 나왔죠? 밑줄 쳐놨는데 과징금 채무 그랬죠? 그 채무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납부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는 대신 납부가 가능하대요? 누가? 다른 자가 대신해서 납부해도 되는 성격이래? 아니래. 대신해서 납부해도 되는 성격이면 뭐가 가능해? 그게 부과받은 자가 안 내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또 승계가 되는 결과가 되겠지? 일신 전속적 성질이면 승계가 안 될 거고, 그지? 그러면 자, 과징금 채무는 뭐라고? 승계된다야. 응? 과징금 채무는 승계된다. 성격이 뭐래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래. 대신 납부가 가능한 의무래요. 누가 대신? 여러분 이거 하면서 짝을 이뤄서 공부해야 되는 좋은 거.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일신 전속적 성질. 그래서 그 부과받은 자만이 내야 될 의무가 있고 부과받은 자가 납부를 안 하고 사망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상속인에게 승계 안 된다. 이행강제금은. 그거하고
이거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요. 과징금은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응? 승계된다. 1번 판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이런 결과입니다. 2번 판례는 뭐냐면 거기 영업구역 위반이라는 게 있지? 2번 판례도 공부해야 돼요. 이거 최근에는 잘 안 나왔는데 저 몇 년 전만 해도 곧잘 나오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영업구역이 지정돼 있나 봐. 응? 허가받은 업자는, 허가나 면허받은 업자는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이 각자에게 부여된 그 구역 내에서만 뭐 영업을 해야 한다. 응? 이걸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여기 구역에서 영업을 하도록 돼 있고 B는 여기 구역에서 영업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아마 A 구역에서 A가 이 구역을 위반하고 영업을 했나 봐. 구역 밖에까지. 응? 그러니까 아마 이 경쟁업자인 B가 가서 일렀나 봐. 행정기관에 가서 제가 구역 위반하고 영업했다. 응? 일렀을 거라고 추측이 돼. 응? 그랬더니 A가 위반했던 행정기관이 A에게 뭐 한 거야? 이제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했다고. 응?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랬더니 A가 승복 못해. 그리고 A가 뭐 했대? 이제 상급기관에다가 취소해. 이러고 신청했나 봐. 상급기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대. 근데 청구했더니 어떻게 했어? 이겼어, A가. A가 이겨가지고 이거 취소한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야. 응? 재결이라고 쓰는데 취소한다고 판정이 내려져서 행정청이 A한테 부과했던 과징금은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B가 응? 열받은 거야. 그지? 아니 A가 위반했는데 왜 A에게 과징금 부과한 게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판정을 하느냐? 해가지고 B가 승복을 못하겠다. 얘가 이 취소하는 판정, 이거 잘못된 판정이다 하면서 이걸 소송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소송제기. 응? 그래서 소송을 냈어. 법원에다가. 그런데 이건 뭐래? 이 법에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고 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구역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거는 이건 이 경쟁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없대요. 응? 그건 이제 거래 질서 확립 이런 공익적인 목적만 있는 거지 이 경쟁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구역제도를 두고 위반하면 과징금이란 걸 부과해서 구역을 잘 지키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거는 오로지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만이고 그런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로 인해 반사적으로 다른 경쟁업자는 반사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다. 응? 서로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되므로.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구역 제도로 인해서 영업구역 제도로 인해서 경쟁업자인 B가 받아온 이익은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일 뿐이니까 이 A가 위반을 했다, 과징금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했다, 뭐 취소되고 해도 이거는 경쟁업자인 B의 법적인 권리에 이게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래. 그래서 결국 뭐야? 경쟁업자인 B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응? 그래서 이 2번의 포인트는 경쟁업자인 B가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응? 소송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했으니까 소송 제기해봤자 판결 못 받습니다. 최종 판결 못 받아요. 그냥 요건 못 가서 딱 각하돼 버린 거죠. 응? 자, 그래서 2번 판례의 핵심은 반사적 이익. 응? 영업구역제도 사업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험 문제를 때는 영업구역이라고 내기도 합니다. 사업구역제도. 반사적 이익. 결론은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소송 제기에서 구제받을 자격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예.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거는 기속행위로 정해져 있다고 판결한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읽고만 가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그러니까 지 땅이나 지 건물을 이상하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지? 뭘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겠지? 응? 실권리자, 자기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도록 정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죄제를 가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거기서 이제 과징금 부과, 이거는 딱 액수도 얼마 걸리면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기속행위라고 한 드문 예입니다. 대부분은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미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4번을 보세요. 4번. 4번이 아니라 참 5번. 4번 말고 5번. 5번 판례 되게 중요. 근데 이거 어디서도 공부했냐면 앞에서 재량행위, 1권의 재량행위 공부할 때도 나왔던 거야. 근데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응? 자, 논리가 이렇죠. 법이 위반자를 적발하면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건지 말 건지,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최대 얼마 이내에서 얼마 부과할 건지 법이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줬어요. 응? 그래가지고 행정청이 이 위반자 5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쳐보자. 응? 근데 부과받은 자가 이거 너무 많이 부과해서 위법! 그리고 소송을 냈다는 거야. 응? 근데 법원이 어떻게 돼? 심사하더니 진짜 이건 너무 많이 부과한 건데? 법원이 그런다는 거야. 응? 그래서 법원 스스로는 얘 한 3천만 원 정도만 부과하면 적정한데 왜 5천만 원까지 부과했지? 이렇게 법원은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액수 3천만 원을 넘는 이 5천만 원이 3천만 원 넘는 2천만 원 많이 부과한 부분, 일부분, 그 부분이 위법이다. 그 부분만 위법이다. 그 부분만 취소한다. 이렇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렇게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3천만 원 부과하는 걸로 결정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법은 행정청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과 액수를 행정청이 결정하라고 권한을 준 건데, 결국에 가면 법원이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법에 어긋나는 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법원이 할 일은 행정청이 너무 많이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많이 부과한 부분만 일부 취소하면 안 되고,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한 거 전체를 그냥 이건 너무 많이 부과해서 위법이다, 취소한다, 다 취소해야 돼, 한 번에.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면 행정기관은 이제 자기가 부과했던 건 원래 취소돼서 없어졌고, 법원이 판결한 거를 받아들여서 적정한 액수를 다시 정해서 행정기관이 다시 부과하게끔 만들어야지, 법원 스스로가 액수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이렇게 일부 취소 판결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중요해요. 이거 잘 나와 시험에. 핵심 뭐야? 일부 취소 못한다는 거죠. 응? 전부 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응? 이런 전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5번하고 6번하고를 비교합니다. 주로 많이 나온 건 5번이에요. 6번은 아직 잘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6번은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돼? 법원은 오히려 일부분만 취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응? 전부를 취소할 게 아니라 과징금 부과한 조치 중에 일부만 취소해야 된다. 결론이 정반대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 결론이 나오게 된 건 6번에는 무슨 단서가 달려있어? 응? 응? 셋째 줄에 어떤 일부 위반 행위만을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래.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제 어떤 업자가 위반행위 1, 위반행위 2, 위반행위 3, 어떤 업자가 위반행위를 3가지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위반행위 1은 200만 원 부과, 2는 300만 원 부과, 응? 3은 뭐야? 500만 원 부과. 법이 이렇게 위반행위마다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정해놨다고 치자. 응? 그래서 행정기관은 어떻게 했어? 법이 딱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딱 고정액수로 정해놨다고 치자. 응?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 업자가 국민이 3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3가지를 다 합산해서 총 얼마를 부과했겠어? 행정기관은 3가지 다 위반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합산해서 1,000만 원을 부과한 거야. 응?
그래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뭐야 이거 자기는 뭐야 예를 들면 세 번째 거는 위반한 거 아니다. 응? 이러면서 하여튼 이게 너무 많이 부과했다. 합산해서 이래가지고 소송을 냈어. 응? 그래서 법원이 심사하더니 세 번째 거는 3 위반 행위는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거 위반했다고 부과로 돼 있는 게 이제 5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딱 얼마 액수가 정해져 나오는 거야. 자료가 딱. 응? 그러면 이때는 법원은 1000만 원 부과 중에 500만 원 3 위반했다고 500만 원 부과한 거는 위법이다. 그것만 취소해도 된다는 얘기지. 고를 때는. 응? 그러니까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얼마 부과하는지 자료가 다 있다면,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 이것도 다르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이 첫 번째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총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첫 번째 하나 위반행, 이 1번 위반행위는 200만 원이고, 2번 위반행위는 3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딱 위반행위 종류별로 금액이 딱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해도 된다 이거지. 응?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응? 그렇지? 그래서 뭐 자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7번도 가끔은 나오는데 7번이 뭐냐면 자 어떤 업자가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응? 충분히 조사를 하고 전체 다루고 그래서 한 번에 과징금은 얼마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그냥 위반 행위 조금 조사하고 하나 나왔다고 과징금 일단 부과하고, 응? 또 추가로 조사해서 또 위반 행위했다 또 지금 조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과징금이란 건 위반 행위를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일시에 한 번에 총액으로 부과해야지. 응? 찔끔찔끔 위반행위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이렇게 부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핵심이 뭐야? 7번. 응? 셋째 줄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까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 기초로 이리적으로 그러니까 딱 한 번에 확정을 해서 부과를 해야 할 일이지 추후에 나중에 부과금 산정 기준에는 다른 새로운 자료가 또 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부과 처분을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그죠? 그래서 요것 꼭 공부해 두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8번. 자 8번도 공부를 해야 돼요. 8번. 자 8번은 먼저 설명을 들어봐. 8번은 거기에 출발점이 뭐래? 회사가 분할을 한대. 분할이란 말은 회사가 쪼개지는 거지. 그치? 쪼개지는데 회사가 분할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사정이 되는 거죠. A라는 회사가 있었어.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위반행위가 적발이 됐어. 응? 위반행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했어. 과징금 부과.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부과가 되면 상대방 A 기업에게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 응? 그죠? 그러면 이 상태 과징금을 부과해서 A 회사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 아직 납부는 안 했지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라면 이런 상태에서 A 회사가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로 쪼개졌대. 두 개 회사로 나눠졌대. 분리가. 그러면 이 A 회사는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부과된 과징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쪼개졌다면 이 B와 C 회사에게 이 C 회사는 A 회사가 내야 될 과징금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B나 C에게 과징금 내 이렇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없어요 지금. 응? 위반행위만 적발이 된 상태. 위반행위만 있었어. 응? 그래가지고 위반행위 있는데 아직 과징금 부과가 안 된 상태예요. 응?
과징금부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 A 회사에게 과징금 내야 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계할 의무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과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가 쪼개지고 나면, 응? 그러면 A 회사가 이게 위반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B나 C 회사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이야. 이 승계될 의무가 없단 말이야. 아까 과징금 부과는 승계되잖아, 그지? 부과가 됐다면 납부 의무가 승계가 되는 건데 이 승계할 의무가 안 생겼잖아. 그래서 자 8번 뭐야? 넷째 줄 특별한 사직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신설된 회사에 대해서 분할되기 전의 회사와 회사에 법 위반액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쪼개진 회사들의 과징금 납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부과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이것도 꼭 알아둘 판례. 그 다음에 9번도 중요하게 여기서요. 여러분 자 우리 아까 공부했는데 행정벌이 있었지. 벌금, 징역 같은 형벌, 과태료 같은 질서벌 다 공통점이 뭐였지? 위반 사실만 있다고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요건이지. 그건 벌은 그래요. 벌이라는 거는 의무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게 요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징금이란 건 벌이 아니라 그랬어? 벌이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만 인정되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까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요거 자 9번 판례 과징금 부과 처분은 넷째 줄 뭐라고?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자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 법 위반 행위라면 현실적인 행위자는 직원이지만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 법인에게 부과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에 의해서 책임 있는 자에게 법에 의해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그리고 또 뭐도 요하지 않아? 위반자의 고의 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응? 첫 번째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적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거고 두 번째 뭐 필요 없어?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다만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어? 위반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 있지? 의무를 위반한 걸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될 때는 그때는 부과하면 안 된대. 그때는 부과할 수 없대. 그지? 이것도 중요. 응? 자 그래서 판례들이 많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어떤 판례죠? 내용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제 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해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깎아주는 사유가 있으면 깎아주라는 거지. 감경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경해줄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그 고려했는데도 이게 감경해줄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경 안 해주는 건 괜찮을 수 있어도 감경해줄 사유가 있음에도 그 감경 사유를 전혀 보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과징금을 부과해버렸다면 행정기관은 부여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도 않은 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재량하자의 유형 중에 재량권 불행사라고 하는 거지. 그치? 법이 재량권을 줬다는 건 하고 안 하고 또 법이 허용하는 어떤 조치를 할 건가를 결정을 할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런 거 저런 걸 잘 제대로 관련된 요소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라 한 거잖아. 근데 전혀 고려해야 될 요소를 고려 안 하고 결정을 해버렸다면 이것 재량권 위법이다 이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감경해줄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든지, 응? 이거 뭐 이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위법이다 이거지, 응? 그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이 시험에 쓰인 거라. 자, 11번 판례를 보니까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11번은 어떤 판례냐면, 자, 택시 회사가 있어. 여기 택시 회사가 있고 A라는 택시 기사가 있어. 그런데 이 기사들하고 택시 회사하고 뭐야? 노사 협정이 맺어져 있대. 협정이 맺었는데 내용이 뭐야? 택시 기사가 법 위반 행위 해가지고 위반 행위하면 회사 앞으로 이제 과징금이 나온단 말이야. 응? 그러면 택시 기사가 위반 행위를 해서 택시 기사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회사가 납부해야 됩니다. 회사에게 내라고 의무 부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보면 실제 위반 행위자는 택시 기사지만 법에 의해서 택시 회사가 과징금은 부과받고 납부하게 돼 있는 의무자로 돼 있는 거지. 법적 책임자, 그렇지? 그러면 회사는 기사가 위반함으로 인해서 회사가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보는 거잖아. 부과받고. 그래서 회사가 이 기사들하고 노사 협정을 맺기를 택시 기사가 위반 행위에서 회사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거를 기사에게 나중에 보너스니 뭐 월급이 거기 나가는 거에서 깐다는 거지. 응? 그걸 깐다. 응? 이렇게 협정이 맺어져서 아마 이제 A 기사가 위반 행위에서 과징금이 택시 회사 앞으로 나니까 회사가 이 기사한테 뭐 보너스 나오거나 월급 나갈 때 깎았나 봐. 거기서. 응? 그러니까 이렇게 봐. 그러면 여기서 행정청이 A 기사가 위반했는데 택시 회사에게 부과했고, 그지? 납부 의무자는 택시 기사입니다. 응? 회사. 회사가 납부를 했고 A 기사의 월급이나 보너스에서 깠어. 그지? 그랬더니 그걸 나중에 한 A 기사가 아니 이거 뭐 자기는 뭐 위반이 아닌데 자기는 뭐 위반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 뭐 항의를 하면서,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A 기사가 행정청이 택시 회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지. 이거 위법이라고 이거 소송으로 싸운 거야. 근데 택시 기사는 이 택시 회사 앞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택시 회사에게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기사한테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물론 택시 회사에게 부과함으로써 결국 자기네들 사이에 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협정에 따라 결국 A 기사가 사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지만 그거는 지네들끼리의 그 내부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고, 직접적인 건 택시 회사에게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택시 의무자인 택시 회사가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택시 기사가 즉 이걸 소송으로 싸울 자격은 없다는 뜻. 이해됐어요? 그것도 알아두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13번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13번 판례 또 시험에 뭐 비교적 최근 거라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자 앞에 전제 조건이 보죠. 뭐 법에 의하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은 들어봤죠? 응? 질문해보자.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 허가는 진짜 허가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인가? 이거 뭐지? 토지거래 허가에서 행정기관이 허가내주는 토지거래 허가하는 거 뭐야? 응? 허가야? 인가야? 인가다.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질은 인가. 기억나요? 응?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허가라고 하려면 토지 거래를 금지를 시켜놓고 일정한 경우에 금지를 풀어주는 거, 이게 허가인데 이거는 토지 거래가 금지가 안 돼 있어요. 자유롭게 거래해야 돼.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것뿐이지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에요. 인가예요, 인가. 근데 읽어보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거래하는 계약은 행정처로부터 허가, 즉 인가받기가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슨 토지를 넘겨라 뭐 이런 것 그 의무 이행하라고 청구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자, 어떻게 돼? 그러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 토지를 산 사람이 신청해갖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거야? 토지거래 계약이 유효해요? 무효죠? 거래 계약 자체에 효력이 안 생겼잖아.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뭐야? 법이 등기 언제까지 하라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봐.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다면 거래 계약이 무효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뭔가 해야 할 의무도 생기기 없다. 응? 그러니까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될 의무도 없다. 의무 없는 자가 기간이 지나도 등기 안 했다고 뭐야?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이다라는 결론이지. 응?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는 행정청의 허가, 즉 인가를 받아야만 완전히 유효하게 되는 거지, 지네들끼리 계약만 맺고 아직 인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죠. 어떤 의무도. 따라서 얘는 자기가 토지 소유권을 토지를 산 사람은 토지 소유권을 아직 자기한테 소유권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직 안 됐으니까 자기 땅이라고 등기할 의무도 없어요. 응? 등기할 의무도 안 생겨서, 등기할 의무도 없는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 등기 의무를 이행 안 했다고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게 되는 거다. 논리입니다. 응?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나왔죠? 가산금, 가산세,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산금이란 거, 우리 조금 아까 공부했었는데 가산금이란 단어 나왔었지? 아까 과태료 공부할 때, 그지? 과태료 부과받고 뭐야? 납부기한 지나도록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첫 달에 100분의 3 가산금을 부과한다 그랬지? 이렇게 가산금이라는 건 지연이자야, 지연이자.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산금이란 거에 자, 첫째 줄 납부기한 경과시. 응? 단순한 거야, 그냥. 납부해야 될 기한이 경과했을 때. 근데 납부기한 경과토록 납부 안 한 거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는 안 따져요. 그냥 기한 지나도록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원래 납부해야 될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더 내게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게 성격이 뭐라고? 지연이자라고도 합니다. 지연이자. 그냥 거기다 납부기한 경과시하고 지연이자, 이런 지연이자를 적용합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그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쌍가로 이번에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응? 원래 내야 될 금액에 더 내게 하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왜 내야 될 세금액에 원래 내야 될 세금액에 왜 더 내게 할까? 상대방이 뭐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자기 1년에
5억의 수입을 올렸으면서도 소득이 5억인데도 세금 많이 내니까 피하려고 자기 1억밖에 못 벌었다. 응? 응? 이러고 거짓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1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세금을 냈다고 치자. 일단 자기가 그렇게 소득 1억밖에 못 벌었다 하고 1억 밖에라는 게 좀 이상하다. 그지? 예. 우리 보통 사람은 1년에 1억 어떻게 벌어? 그죠? 응?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것도 호덕호덕 하는데, 그죠? 5천만 원 벌기도. 그러니까 그 비유가 별로 안 좋다. 기분 나쁘게. 그냥 그게 버는 생각을 하고 번다고 그냥 생각만 할까? 어쨌든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소득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득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응? 그래서 뭐야? 특히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 많이 속여. 성형외과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영업해? 아, 이게 카드로 하면 예를 들면 카드로 결제하면 쌍꺼풀 수술에 카드로 결제하면 뭐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70만 원입니다. 하고 현금하고 카드하고 격차를 많이 둘 건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이건 기록이 안 남거든.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국세청 전산망에 다 잡히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매출액을 소득을 속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또 이런 편법을 안 써서 세금을 탈루하니까 정부에서 또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카드하고 현금하고 차등을 두고 이렇게 유도하면 이거 신고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신고받아서. 신고할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탈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서 매출액을 속이고 소득을 축소신고. 그렇게 하면 일단은 자기가 이제 얼마 벌었다 하고서는 계산해갖고 세금을 먼저 내는 거야. 일단 내. 그리고 행정관이 신고받고 이제 세금 납부해서 쭉 그냥 간단히 볼 거야 아마 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뭐 크게 뭐 다른 의사들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큰 문제점 안 보이면 그 납부한 걸 최종적인 걸로 그냥 끝내줍니다. 그렇지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엄청 속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의심 들면 어떻게 돼? 의심 들면 다시 조사를 나가요. 세무조사 같은 걸 해요. 해가지고 어떻게 돼? 무슨 근데 딱 했는데 뭐 5억 벌었는데 1억밖에 신고를 안 했다. 거짓말이다. 딱 적발되면 원래 5억만큼 소득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액을 부과하고 플러스 속였다고 거짓 신고했다고 거기다 몇 프로 좀 많이 붙여요. 거짓말했다고 뭐 원래 내야 될 세금액에 막 한 20% 막 뭐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세게 많이 붙여서 그걸 더 내게 하는 그게 바로 가산세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법상의 이런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 원래 냈어야 될 세금액에다 더 붙여내게 하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죠?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 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쭉 공부하면서 위반자에게 객관적인 위반 사실 외에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 아까 배운 뭐야? 행정벌만 그래요. 형벌하고 과태료, 이것만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나머지 조치들은 고의 또는 과실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위반 사실만 있으면 고의 과실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한 걸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판례의 뜻입니다. 아까 과징금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1번 판례 끝에 가면 가산세 부과하는 조치는 그것도 하나의 별개의 세금 부과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세금 부과 조치와 별도의 또 하나의 세금 부과 조치다. 가산세라는 부과 조치도 1번의 끝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네, 그거 알아두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야? 원래의 세금 부과 조치는 나는 인정한다. 근데 가산세 부과한 것만 나는 승복이 안 되고 가산세 부과 조치만 그거만 원래는 보통은 원래의 세금
부과하면서 동시에 같이 가산세도 같이 부과하는 게 보통이야. 그럴 경우 상대방은 가산세 부분만 따로 떼서 취소달라고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응? 네, 그런 말이 될 거고. 자, 2번은 이것도 전해봅니다. 셋째 줄에 하나의 고지서에다가 원래의 세금, 본세도 부과하고 또 가산세도 같이 부과할 때 1번에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본래의 세금 부과는 근거, 세금액 산출한 근거, 자료, 그 방법 이런 걸 기재한다면 그거하고 별개로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근거, 계산 방법 이런 거 다 따로 기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금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서 따로 기재해야 된다. 그리고 가산세가 한 가지 가산세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의 가산세를 같이 부과한다면 각각의 가산세별로도 따로따로 다 별도로 기재를 해야만 한다. 그거는 1번에서 나오지. 가산세 부과라는 게 하나의 별개의 과세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2번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3번. 3번 판례 가면 어떻게 돼요? 자, 가산세라는 건 뭐는 안 따진다고? 고의과실 있냐 없냐는 고려하지 않는 거야. 객관적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하는 거다. 고의과실은 안 따진다. 다만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부과할 수는 없다.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나는 정당한 사유 있어요. 가산세는 부과하면 안 돼요. 이러고 따지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실 때 나한테 뭘 주셨냐면 무슨 항아리를 하나 주셨어. 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거 우리 집에 대대로 보관해 온 거다. 굉장히 유서 깊은 거니까 이거 너도 보관하고 있어라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날 줬어. 그럼 소위 이제 증여를 받았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런 것까지 조그만 항아리인데, 조그만 항아리인데 이런 거 그것도 잘 몰랐어. 이거 증여세 이거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몰랐어. 그러고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증여받았다는 게 이제 적발이 돼갖고 너 왜 증여세 안 냈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증여세를 물리고 부과하고 그다음 이거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안 냈다 해가지고 가산세까지 같이 또 나온 거야. 이럴 경우 어떻게 될 수 있어? 부과받은 나는 이거 증여세라고 이거 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였어요? 나 그거 몰랐는데. 그럼 내가 그 증여세 부과받은 거는 내가 증여세는 낼게요. 근데 그거 내는지 안 내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는데 이거 가산세는 좀 그렇다. 가산세는 부과한 건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가산세 부과만 다툴 수도 있을 거잖아. 그치? 문제는 이제 가산세 부과한 거가 정당하냐. 그러니까 아까 보려면 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런 건 안 따진잖아. 고의과실 안 따지고 객관적으로 법 위반 사실만 인정되면 부과하는 게 가산세인데 다만 단서가 있어?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그럴 때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분명히 다 정당한 사유가 있대요. 문제 여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냐 안 되는 거야? 문제되는 게 몇 개 나와. 그죠? 뒤로 가면 무슨 사유를 내세웠죠? 응? 자, 4번을 한번 봐. 4번에 보니까 부지. 법령의 부지. 그러니까 국민이 뭘 몰랐어? 이거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지 나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응? 내가 착각했습니다. 착오. 응? 이런 거는 법령의 부지 착오는 그 의무 위반한 걸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이제 아까 내가 할아버지한테 항아리를 증여받았는데
이거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잘 몰라가지고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질문했어. 근데 세무공무원이 뭐야? 아이, 뭐 그런 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응? 이래갖고 나 안 냈거든? 신고 안 하고 세금도 안 냈어. 근데 나중에 세금이 부과된 거야. 그러면서 원래 내야 될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까지, 그지? 그럼 나는 좀 억울해.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였어요? 아유, 그러면 낼게요. 그러면 증여세 나온 건 낼 텐데, 근데 내가 제때 신고하고 납부 안 한 건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안 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낸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가산세는 내가 부과하는 건 승복 못 하겠다. 응? 가산세 부과 취소해달라. 이거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응?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해줬고 그걸 믿고 세금을 안 낸 거, 신고 납부를 안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응? 이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세무공무원이 물어봤는데 잘못 얘기해 준 거니까, 그죠? 하여튼 이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응? 그거는 그 법에 어긋나는 게 명백하다는 경우에는 뭐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응? 아마 이 사람 억울할 것 같아, 되게. 그죠? 자, 하여튼 그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자, 거기까지가 쭉 핵심이에요. 응?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에 돈이 아닌 방법을 쓰는 것들이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응? 자, 거기는 쉬는 시간을 갖고 봅시다.